감사를 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7번이나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미루고 있었다가 결국 638일 만에, 그러니까 국민감사 청구한 지 701일 만에, 그다음에 실제 감사 실시를 결정한 지 638일 만에 감사원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좀 전에 우리 그 전기현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공사를 하는 업체 뭐 준공 설계 도면도 하나도 없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었었고 특히 그 중에 A라고 하는 업체가 이 방탄 창문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창문인데 이거를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6억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아따. 근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20억 정도는 이제 청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를 접촉한 담당 공무원이 다른데 견적조 좀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봐준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제 착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경호처 간부 A 씨가 이 공사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줘가지고 결국 한 1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알아봤더니 이 공사하는 업체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의 땅도 막 사게끔 강매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자기네가 또 원래 이 사람에게 돈 받았어야 될 것도 안 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용산으로 갈 때 긴급하게 공사가 필요했다. 수의계획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네. 이게 코바나 컨텐츠 관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양문석 국회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이시니까 헌법기관이니까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국가의 행위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계약서 없이 공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네. 자,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부풀리기를 5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했어.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면 공사를 하다가 또 별건에 공사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내주면서 총 공사비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감사받으면 또 탈탈탈 이 기업들도 틀리는 게 현실인데 말 그대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개념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개념이 아니고요. 대통령실 이전 자체를 하나의 입건 사업으로 쳐다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입건 사업체로서의 하나의 국가로 바라봤던 제2의 이명박의 이 욕망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김건희 무죄. 감사원에서는 김건희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가 실제 해먹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의 언론 보도가 또 한편으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면 말 길다고 할까봐 지금 이제 조금 자르겠습니다. 예, 알아서 잘라주세요. 예. 빠질 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죠. 김건희 여사 관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제목으로 계속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사회자가 누구야? 여러 사람이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자, 제가 좀 김종대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약서 없이 일단 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를 한 업체 보니까 다 무자격자야. 자, 그럼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공사를 자, 말로만 계약을 받고 거기에 무자격자를 다 끌어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부풀리게 했어요. 나중에 경호처 공무원이 관여해서 14억을 빼돌렸는데 알고 보니까 바깥에 회사를 차려서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간이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적발된 게 집무실 이전 공사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관저도 이 옮기는 공사 말고 보수 공사가 또 있네. 여기에서 보니까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 2천만 원 과다 지급한 거.
그다음에 관저 보수공사에서 19개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까지 이거 저 비리의 그 패키지입니다. 아까 그건 제일 큰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시에 이걸 관장했던 데가 그럼 어디냐? 인수위원회 집무실 이전 TF입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김용현 처장 아니에요? 자 거기에 윤한홍 의원이 단장이야. 맞습니다. 부단장이 김용현이야. 예. 그런데 이걸 용산으로 옮기고 국방부로 들어가고 한남동으로 들어간다는 걸 결정한 거는 김용현이에요. 그때 국방부에 자기가 와가지고 통보를 한 당사자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긴급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아마도 이게 뭐 긴급 발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정은 난 이해는 가요. 그때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비비 내놓으라고 막 얼마나 난리 때를 쳤었죠. 쓰고 하루도 못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하루도 못 있겠다고 거의 뭐 나자빠지고 그때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치겠다 그러니까 일단 실무팀 입장에서는 이건 비상사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법령이고 계약서고 간에 일단은 대통령 의중에 맞춰주는 쪽으로 모든 스케줄을 짰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만 지금 자꾸 두들겨 패는데 사실은 그걸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결정이 일단은 이 모든 비리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건 김용현이다. 네. 난 경호처 직원 A씨에 대해서만 여기서 종결을 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이게 불만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려고 그래도 찍어 눌렀잖아 위에서. 이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근데 감사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은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누구나 다 대통령실하고 긴밀히 소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그 포석을 깔아줬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특혜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긴급과 보완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자면 수의계약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네. 엄청나죠. 이제 드러나야죠. 감사원도 이거 발표하려니까 일단 윗선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일단 책임은 질 수가 없으니까 드러난 머리 정도만 나와 있는 것만 다 드러내놓고 이제 우리는 일단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네. 자 감사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이런 내용을 하면서 검찰 수사할 때는 피의 사실이 눈꽃만큼만 나와도 막 퍼뜨려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혹 제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싹 닫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8개월 지나서 이제 결국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감사원 안에서는. 근데 대충 감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제대로 감사하면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드러날까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럼 왜 지금 이때쯤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날까? 뭔가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신뢰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야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끈 떨어진 신발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고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김종 대의원께서 네. 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의원께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다름 아닌 김용현이다. 네. 김용현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고 최초에 무자격자도 대거드렸지만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 돈을 정말로 진행을 하라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하고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책임 물을 건지 오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그 서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감사원의 감사는 그래서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그 윤곽을 드러냈었으면 이제 그 약도만 이제 나왔으면 위성 사진처럼 꼼꼼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보물 터지듯 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무자격 그 업체와 그다음에 부풀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나? 총대 맨 경호처 그 알려지지 않은 그 간부 한 명이 다 먹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이 국가 자체를 이권의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가 국가 자체를 권력 자체를 이권을 챙기는 데 있어서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쳐다본 그 관점들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조사로 들어갔을 때 네. 높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그다음에 댓글들에 그런 게 진짜 나와요. S채님이 곧 네.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란이 시작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벤나드님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근데 하고 이제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원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럼 이걸 발표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그 사태, 그 김건희 관련을 보면 첫 번째, 검찰의 무죄 가 무혐의. 떨어졌고 그다음에 무혐의. 수심의 무혐의가 떨어졌어요. 이제 불기소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기소 영역에서 이제 이제 김건희 깨끗해. 네. 라고 하고 그 어제 그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깨끗한 김건희.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제 깨끗한 세탁하려고. 김건희. 이제 이 부분인데 이 한 반대축에서 지금 뭐가 지금 진행이 되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탄핵 김건희 특검 쪽에 네. 그 드라이브를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장에 19일 날 하자고 해서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9일로 이제 연기했는데 김건희 특검과 맞불을 붙이기 위한 부분이 나는 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이 그 김건희 무죄라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특검을 건들면서 김건희를 악마화시키느냐 하면서 추석 밥상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론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던지는 이러한 행태로서의 그 감상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어중간하게 한두 놈 잡아서 치면서 꼬리 자르기를 확실히 하는 그러면서 하반기 이 정세의 새로운 주도권을 노리는 이러한 이제 시도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저는 읽고 게다가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오늘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덮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원이 이렇게 사실 오늘 발표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측면도 두 가지인데요. 네. 갑자기 이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를 어제 한 합니다. 다음에. 오늘 감사원 때립니다. 그 부분에 그 사이에 이제 작은 그 관점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그 결과를 그들은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도이치모터스가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공범으로서의 김건희 그리고 공범은 유죄를 받았는데 왜 다른 공범은 검찰 소환도 수사도 못하고. 제대로 안 받냐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와 오늘 감사원의 김건희는 무관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엎어지면서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의도까지도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산수를 하기 시작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이제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만 이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는 감사원에서 의도적으로 김건희 문제가 막 부각되니까 이거 덮기 위해서 이걸 냈다고 하기에는 이 사건이 가지고 너무 있는 작아? 폭발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 크다. 자, 지금 20억 4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5억짜리를 이제 5배 튀긴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말고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돈 얼마쯤 들었습니까? 대충 600억, 뭐 500억, 거의 뭐 800억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20억 정도를 했는데 5억짜리가 4배, 5배를 튀겼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보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10억짜리가 5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자, 그것은 이제 추론인데 뭐 그렇게까지 했겠냐마는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용으로 계속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언론에 보도된 비리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집권 초부터 어디 포천에 있는 그 사람 한 명, 그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도 그 수주를 했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이전 문제와 또 무관하게 이상한 사업을 벌려요. 뭐 견마 로봇 시범 사업이라고. 맞아. 저기 로봇으로 경호한다 그러는데 그거 대통령 고액 후원자한테 수익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 사업 먹으면 본 사업도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 도전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하고 해보면은 이 감사도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뭘 덮는 건 이거 하수의 발상이죠. 예, 어디 그 기원에 가면은 그 바둑에 한 7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수를 띠더라고. 그 저한테 상대가 되겠어, 나 같은 유단자한테? 그 국회에서 어. 10월에 국정감사 열리잖아요. 예. 사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정말 많은 비리가 있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대충 해도 이 정도인데 국정감사에서 용산 이전 관련해서 좀 깊고 아주 이렇게 좀 조사할 마음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어쨌든 그 저희들이 특검을 이제 그 발의? 19일 날 그 네.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그 어디까지 덧붙이느냐면 원래 오늘 특검을 하지 않고 오늘 상정을 하지 않고 그 19일로 상정하는 데 있어서 원내 우원식. 지도부가 일정하게 동의한 부분이 선거법 문제가 그 개입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을 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법안에 그 넣다 보니까 특검법에. 넣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그 좀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19일 날 이제 이걸 상정을 하는데 이게 그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네. 바로 이제 국정조사로 들어가는 거죠. 국정조사로 들어가면서 또 그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국정조사의 가장 그 핵심은 증인들로 나왔었을 때 위증하냐. 위정죄가 크단 말이에요. 아, 네.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 그 두 분이 이야기했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살아있는 공무원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의 발상. 바둑으로 치면 7급. 근데 도대체 바둑을 이게 7급까지도 높게 평가하는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 얘는 이제까지 집권 이후 2년 6개월 동안 하수의 발상만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수준은 하수입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앙호하고요. 달을 가리킨데 손가락에 그 손톱에 매니큐어만 쳐다보는 그 정도 시각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수를 왜 못 잡는 거예요? 아니 하수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금 왜 안? 그래서 왜 결과를 못 내냐고. 하늘의 키즐님이 하늘의 키즐님이 뭐라고 그러냐. 방구가 잦으면 똥 싼다. 근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배째란 하고 나서는 놈이 가장 무서워요. 배째라가 배를 째거나 얘기하죠. 배도 못 짜고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는데. 저는 국문이라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에 단죄를 못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현 정권을 평가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네.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의 그 정치 권력 정도의 수준을 놓고 계속해서 평가하고 평론하면서 너무 엉뚱하고 의외고 하수의 발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오케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대로 그 하수를 다루는 기술 이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전략적 고민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데 상수면 오히려 좀 높은 수요의 고단수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그동안 일상화돼 있었는데 네. 너무 하수니까 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런 그렇죠.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둔탁하게 자,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매우 많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4,300명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노영민 변호사 일단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저렇게 5배로 부풀려서 어떤 놈이 16억 해먹었다. 자, 이게 나왔으면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당장 이 문제는 이제 다루어서 저 국회 운영위 소집해서 그럼요. 이야기해라. 네. 감사원 나와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조져야죠. 경호처가 지금 여기에 아주 핵심 인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경호처 전부 다 왜 맨날 밑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걸고 넘어집니까? 솔직히 그렇게 만들어낸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그 경호처의 그 간부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이 봐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프리패스가 되고 3억 2천만 원도 과다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고 16억을 해먹어도 가만히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 지인의 땅을 3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에 사라고 욕해도 할 수 없이 사야 되고 그리고 이 공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공사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 잡고 하자 가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뻔하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호처가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는 경호처밖에 없다는 듯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까? 이거라도 처리를 해주세요. 군사 독재 오늘 민원 창구실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사회면의 사건 중에 하나가 청와대 사칭. 맞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청와대 사칭. 얘들은 대통령실 사칭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해먹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산이 상상 안 이제 되는 큰일 난 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예. 제가 이 작전 타임 이 토론을 하면서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부분이요. 네, 뭐죠? 제가 그동안에 정치 평론을 안 하면서 입에 그 계속해서 거칠은 그 거미들이 이 거미줄이 쳐졌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도 정치 평론 좀 하게 해주라라고 이제 정기환 대표한테 네. 백을 써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아, 매주 그러면 나오시는 제가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 출연한 게 아니고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 토론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워낙 또 멤버가 화려한 정기환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패널들이 나왔다고 해서 나 끼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평론을 좀 합시다. 네. 아니 국회의원이 책임을 묻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아니셨으면 여기에 앉으실 이유가 없어요. 나 원래 여기 그 초창기 창립 멤버입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제가 이제 오윤혜 우리 저 대표께 좀 질문 이런 거 하고 네.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터졌으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대통령실 빨리 대답하라고 할 텐데 내일 대통령실의 이 16억짜리 그 소위 말하는 뇌물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까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당연히 아무 상관없다. 알려진 바 없다.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요.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엄중히 확인해가지고 처리하겠다 뭐 이런 정도 말은 하겠지.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웃겼던 건 이거예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 출동 시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공사비가 있었대요. 그게 1억 7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 경호처 있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공사하는 사람이 이유 많이 남긴 걸 알고 그 사람 보고 이 1억 7천만 원을 대납하더라 요구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 출동 시설의 공사비를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거 완전 불법인데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아. 긴급 출동 시설이 공사를 할 게 꼭 필요하다 그랬으면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어떻게 하셔든지 예비비도 있으니까 다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 뭘 만들고 뭘 부수고 돈을 여기서 넣으라 그러고 저기서 뺏어오고 이런 걸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모법천재예요. 이거. 이건 모법천재고요. 국가기관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대로님께서는 전임 경호처장과 친구인데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경호처장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당연히 얘기 하는 그래야죠. 거예요. 긴급 맞아요. 공사를 하는데 경호처장 모르고 아무나 돈 주고 나라 돈을 갈라 먹어버려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안이 내일 굉장히 큰 일로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든 야당이 문제제기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언론이 나서서 좀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데 기대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아니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저는 인정해요. 네. 결과가 없어 그렇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 법사위에서 또 계속 청문회가 열리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 운영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운영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집무실 이전을 가장 집요하게 따진 건 부승찬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절차가 국유재산관리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을 다 위반했다고 그러고 왜냐 어떤 이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대한 문서가 지금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니까 총무비서관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법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는 없습니다. 밝힐 수가 없고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구할 근거가 전 생겼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지금 부부가 또 해외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요? 어디요? 체코? 19
19, 20일인가요? 체코를 체코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라고 맨날 주장해요 지금. 자,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때문에. 터졌고, 자, MBC에 누가 제보했느냐? 감사원에서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죠. 감사원 철입이 안 되잖아요. 그 MBC에 제보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브로커, 경찰, 이제 경호처 간부에게 돈을 줬다는 이 브로커는 누군가 지정했으니까 공사 전체를 총괄 감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의 지휘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땡땡 처장이냐? 아니면 땡땡 수석이냐? 아니면 땡땡 여사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돈 20억을 가지고 16억을 빼돌리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언론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이 사람 할 말 엄청 많을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바로 검찰에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사설 하라고 담당처럼 우리가 취재를 좀 기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또 엄청난 논란이 있고 또 수사심의회에 열 거고 뭐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계속 거기서 뉴스는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정기환 평론가가 지나가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가진 의문은 이거예요. 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정보가 최근에 막 새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예를 아까 들면 MBC 뭐요? 얘기. 아까 예를 들면 네.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 갔다. 밥 먹었다. 저기 경호처장이 저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에 몇 차례 불러가지고 왜 이랬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정보야. 블랙 요원 명단이 중국에 넘어갔다. 북한 요원까지 갔다. 이건 특급 기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경호처와 관련된 라인들에서 지금 굉장히 정보가 줄줄 새는 현상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되게 그 권력이 본격적인 레임덕으로 갈 때 첫 번째 증상이 정보가 새는 거. 새고 공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감사원도 제가 보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는 그 파급되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도 국민권익위의 그 국장이 이 생명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학습 효과도 있다고 봐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빨리빨리 처리하되 있는 건 있는 대로 위에서 덮을 여유를 주지 말고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내부 절차는 우리가 속도를 내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유병연 그 감사원 사무총장의 그 폐악질하는 그런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일단은 안에서도 덮어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나타난 거라고. 이게 레임덕입니다, 이게. 자, 레임덕이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사비 부풀리기 그리고 뇌물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댓글로 정환식 선생님께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비용 5,600억 원 이거 다 살펴봐야 한다. 우리 전에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다. 네. 해외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뭘 만들으라고 해서 그걸 공사했던 회사 나가서 부서 만들었던 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가관이 아니고 이제 아유. 이것도 다 파헤쳐 보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000분 오랜만에 저희들 방송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역시 이제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고 나서 팬들이 확 늘어났고요. 조금 조용해지니까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의원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무섭게 안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네. 있어요. 군에서 네. CCTV를 1,300개를 폐쇄해놓고는 100개만 설치했대요. 그게 진짜예요? 그랬대요. 진짜로. 갑자기 왜?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 맞아, 지금 그 드러났는데 얘기예요.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심으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그 진실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5월 20일, 6월 20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업로드 시켜놨는데 가수 태진아가요. 옥상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주가 조작 또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아니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해서 전직 검찰 간부, 전직 경찰 간부, 검찰 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강남의 템프로 10명 정도까지 거기에 모여서 어머나. 출판을 벌였는데 김성태가 어머나. 이걸 지금 내부 제보에 의해서
독립 유튜버가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저희들 영상에 공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유튜버가 동시에 오늘 오후 6시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놀란 분들이 거기 왜 태진아가 나왔느냐. 태진아 씨는 태진아가 왜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라 김성태가 주최한 그 파티에 검찰 관계자랑 전직 경찰 관계자가 전직 들어가 경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조폭도 와 있고요. 조폭과. 거기에는 강남 템플러로 의심되는 여성들도 다수 와 있는데 김성태 옆자리에 태진아 가수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이러면서 이제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서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김성태가 검찰과 공모해가지고 사건을 애시당초 조작하려고 각오하고 세상에. 검찰편에 그렇죠. 서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보시고요. 자,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 그러나 짧게 강하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조금 전에 MBC가 단독 보도했던 그 내용은 계속 추적해서 더 많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헌법기관으로 참석하고 계신 양문석 의원께서 네. 이야 따라가기 진짜 어렵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셨던 기억하면서 방송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껴드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발언 이제 기회 없어요. 뭐 이 충고 질문하고. 충고질이라니요. 네. 충고질 아니고 이제 좀 책임감을 막중히 가지고 네.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너무 빡빡하게 가면 네. 그 프로그램이 힘들어. 네. 듣는 분들도 힘든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 방송 평론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 아니 국정감사도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귀가 아니 두 번째. 네. 네, 제가 운영위에 있어요. 운영위에 이제 그 멤버로 있는데 네. 운영위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귀가 번쩍번쩍 뜨이기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제가 문체위 운영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외에 이슈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픽스를 좀 자주 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봐서는 이게 안 잡혀요. 아, 그래요? 좀 저 여기서 그 출연 청탁 좀 합시다. 아, 예. 아니, 공부를 하게 싶은데 되더라고. 오늘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한 2시간 이상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예전에 제가 정치평론 하던 식으로 공부를 하고 오니까 공부를 하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좁은 시선에서 시야에서 활동을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네. 저 한겨레 지금 일면 톱 기사 하나 소개해 네, 드릴게요. 뭐예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 21g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네. 예.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 시설 공사에서 계약을 땄어요. 예,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딴 겁니다. 이랬는데 이게 원래 공사 무면허 업체입니다. 그런데 관저 현장서 모든 인원의 출입 통제를 이 업체가 했다. 자기네가 하면서 이야. 경호처의 윗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경호처를 지휘하는 듯한. 우와. 그래서 21g 이? 무자격자들을 다 모았구나. 예, 예.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 감사원의 말은. 이 예. 사람은. 뭐 우리는 이미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니까 지금 본물 터질 듯한. 자, 계속 공무원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 저지른 자, 범죄 확인하고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전주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 무죄였는데 오. 자, 드디어 법원도 나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돈을 대줬던 그 사람 무죄가 아니라 당신 유죄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뭐냐? 조사도 받지 않고 자, 이번에 항소심 유죄에 대해서 노희 변호사가 좀 총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1심 때 원래 공소장 변경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손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억 정도를 여기다가 좀 더 돈을 넣었다는 건데 그렇게 돈을 뭉태기로 넣으니까 시세 조작이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넣는 게 그냥 단순히 주가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인가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70억인가를 지금 여기다 넣었는데 네. 원래 처음에 은행에서도 대출해줄 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해줄 때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돈을 크게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니네 못 갚으면 우리도 큰일이다 부실난다. 그러니 우량주에만 투자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랬대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가 2,000원짜리가 8,000원 되는데 그게 우량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죄송합니다. 이 손 씨가 알았다 약속해놓고는 처음에 우량주 산 것처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바꿔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개인이 100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건물에 이제 해가지고 했으니 아. 원래 부잣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속여가지고까지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거기다 왜 집어넣겠냐는 확실한 거예요. 정보가 있었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뭐 확실한 정보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어. 왜? 판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하도 증거를 제대로 안 내가지고 우리가 니네들이 지금 공소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 유죄를 때릴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공수장 변경일 때 방조범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손 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 손 씨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게 주가 조작한다는 걸 안 상태에서 내 돈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럼 결국에는 주가 조작 행위를 용이하게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결국은 방조해 준 거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래가지고 이거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지금 선고를 했고요. 형량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근데 이게 방조범이고. 방조 혐의인데,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한 4억인가를 손해를 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혹은 이 사람보다 더 심하게 돈을 대준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분은 40억 정도를 집어넣었지만 자기 전 재산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씨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은 한 7명 정도는 20몇 억씩 전부 다 이익을 봤어요. 이 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91명이 여기 계좌가 이용이 됐는데 91명 중에서 실제 기소된 사람은 9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이득본 25억 이득본 이모 씨, 25억 이득본 누구, 그다음에 최은순, 김건희 23억 이득본 사람들 전부 다 불기소예요. 그런데 이 손모 씨는 오히려 손해봤는데 지금 이 4억이나 손대봤는데 여기 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은 것이고 도이치모터스의 이 권오수도 사실은 손해봤다고 주장해가지고 금액을 좀 깎였거든요. 그 형량도 깎였고. 근데 검사의 항소 요소를 보게 되면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25억의 이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25억의 이득을 얻은 사람은 기소도 안 됐단 말이야. 권오수하고 차명 계좌로 계좌를 같이 쓰고 경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검사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기소를 안 했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도 그러면은 이 손 씨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 씨보다 더 많이 이 상황에서 개입이 됐고 특히 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지난 6일인가 조사를 다시 했대요. 검찰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검찰로 불러가지고 다시 조사를 다시 했고 나머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고 예전보다 뭐 그 범죄 혐의가 조금 이 시작 부분인가 이쪽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형량은 조금씩 다 각자 늘어났어요. 자, 이 내용에서 이제 그러면 검찰에서 검사 중에는 이걸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출장 조사, 황제 조사 하던 것이 아무 소용없이 이제 결국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올렸어요. 자, 48번 정도 김건희 계좌 이용됐다면 이제 조사받아라. 자, 신임 검찰총장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개 수사에서 명백뿐만 아니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함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무혐의를 때렸단 말이에요. 둘 다 무혐의를 때렸는데 오히려 오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그 혐의 있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인데 과연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슈로 바꿔버리면서 다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다른 이슈에 묻히고 그들이 이슈로 덮는 이런 정치적 언론적 조작 행위에 의해서
그 빠져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법적으로는 앵코로 걸렸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 검사가 용기 내어서 소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유죄 나왔으니까 기소를 하라. 이렇게 이제 김정대 의원, 추미애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할 만큼 검사가 용기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 사건도 사례가 있잖아요. 조국 장관의 부인과 정경심. 그 부분도 소환 없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추미애 의원이 저 문제를 네. 내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를 좀 살펴보면 실제 이완석 검찰총장이 처음에 친윤이었다가 반윤으로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게 된 이유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검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유죄인데 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완석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반발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중앙지검에 계속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갖고 대통령실에서 반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사를 불러다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자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던 중앙지검장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심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럼 심우정이 그걸 하겠냐? 아니죠. 심우정은 결론적으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난다 해서 곧바로 이 김 여사를 기소하거나 다시 뭔가 보강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판결까지 났는데 그리고 이 지난번에 재판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씨 재판할 때 검사가 공판에서 판사 앞에서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이거 일부러 시연하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익금도 이익금 까고 23억 까고 그다음에 내가 권오수 씨한테 질문할 때 신문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의 장모인 최윤순 씨에 대해서 원래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계좌도 확인하고 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그때 정말로 거의 반항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의 반항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지금 기소를 못하고 혹은 불기소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여기 이 굉장히 사건에서 희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건에서 사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손을 못 대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지금 되게 굳건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이 있는 한에서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심우정도 무슨 자기가 신이 아닌데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시 검사 중에 한 사람은 또 해외 연수라고 해서 밀려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지만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 이게 왜 공직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느냐. 국민권익위에 한 공무원이 국가의 억압 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게 공무원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줬다. 자, 이런 검사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익위 국장의 경우에는 저항하지도 못했고 복장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습 효과는 뭐겠습니까? 저항하든지 아니면 나의 양심을 속이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그러면 이 메시지는 공직사회라면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저도 법무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전부 보글보글 끓어요. 굉장히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억눌리면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상황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해지고 또 여기서 희생자가 생기고 하면 공무원들도 이제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많이 샌다. 이거는 소극적 저항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레임덕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사반이 좀 많이 무너진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검사 탄핵이라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 검사들이 경각심을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요인이었다는 측면 하나고요. 그다음에 황제 수사 이후에 검사들의 심리가 사실상 많이 그 붕괴됐다.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진을 꿈꾸고 있는 나이든 검사들 있잖아요. 부장검사, 그다음에 차장검사. 이 승진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와 그다음에 검찰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돌파해 왔던 그 돌파력이 상당 부분 꺾이거나 무뎌지면서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네. 근데 이런 이 경각심들을 강하게 줬던 두 가지 사건이 말 그대로 검사 탄핵과 그다음에 한계 수사의 여파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태진아가 왜 그 파트에 나왔냐 네. 그랬잖아요. 네. 여기 수지한님이 태진아하고 이루 부자가 속옷 모델 발탁됐다. 11년 만에 광고에 등장했다. 쌍방울에.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려나갔다. 쌍방울 전생 모델 이러면서 뭔가 제가 그 영상을 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가 불러 모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태진아는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큰일 난것 피해를 같아요. 보겠더라 맞아요, 이 생각이고요. 그 이제 복장이나 이런 상태도 좀 뭐 이상해서 참 저 어떻게 이제 공인이 뭐 자기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결국에는 코로나 콘텐츠로 이어지는 회사와 연결된 무자격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 또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개입에 대한 것도 이제 드러났는데 어제는 갑자기 마포대교에 가서 이런저런 쇼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부하에 아예 기름을 이제 얹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단 한마디도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언론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 내 혼자 계속 가겠다. 역시 김건희 여사님은 강한 분이죠. 강하죠.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거는 정말 남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믿고 싶지 않아도 모든 비리와 문제의 중심에 항상 김건희 여사의 화두가 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빼박이다. 이제 그분은 깜빵 가셔야 되지 않나,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이제 사과로 경찰과 끝나면 안 검찰을 됩니다.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깜빵에 가든 안 가든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해왔던 일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상상 초월에 정말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저께 제가 김종대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밤새 이걸 1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어저께 정말로 적확하게 심리 분석을 완벽하게 김종대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든 뭐 야당 쪽에서 김경률, 천하람, 유승민 전 의원 다 이제 일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긴 리액션 했어요. 뭐라고요? 네. 이제 대통령 부인이 너무 지금 왜 이렇게 나대냐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네. 하니까 그래도 계속 하겠다. 그 입장도 냈고 했어요. 진정성을 읽어달라고 네, 이야기를 진정성 했어요. 읽어달라. 그다음에 저기 원래 사업하시던 분을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다. 그렇지. 조용한 내조 하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네. 그게 좀 과했습니다. 좀 자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아니야. 더 하겠다고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리액션이 와. 맞긴 맞는데 네,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전혀 지금 민심의 흐름과 정말로 따라가질 않는다. 민심의 흐름과 전혀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심은 아니,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이 입장에서는? 부분은 그 여사에 관한 하는 대통령실의 정무팀은 아무도 손을 놨어요. 컨트롤 못해요. 손을 놨어요. 컨트롤도 못하고 저기 금기어가 돼가지고 작동 불능이에요. 고장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간신이라면은 여사한테 권하겠어. 저 계속 더 센터에 하시라고. 더 가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태 의원이에요. 어. 김용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태 그 국민의힘에 우리가 아는 그 김용태 의원이 네.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네. 뉴스에 나왔어요. YTN 참 뉴스에. 그참 더 적극적으로 당혹스러워. 정면 승부. 그러니까. 신율의 정면 승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라. 다만 입장 표명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전젠다라는데. 아니, 그런데 어쨌든 봐봐요. 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논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암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번에 자살예방센터 상황실 간 거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통 여사들이 하는 일고 쪽방촌 가서 도배한 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늘 신문을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도하는가? 김건희 여사가 불시 순찰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50대 전두환 때나 하던 용어예요. 그때 땡전 뉴스 때 대통령 뉴스가 없으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불광동에 있는 파출소를 새벽 4시에 불시 순찰하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연중 수십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시 순찰은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가 똑바로 보초를 쓰는지 안 쓰는지 보기 위해서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김건희 여사한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 네. 이거는 네. 응원하고 뭐 저기 뭐야 격려하고 이게 아니야. 그렇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해도 이거를 그냥 망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표에서 못 걸러내는 거예요. 못 걸러내고 그런 말을 대통령실이 넣어도 조정 안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간신의 전성시대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게 쭉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왜 가면은 뭐 피해자라든가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맞아요. 이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 즉 연극적 요소를 크게 확대했다 이겁니다. 지휘하고 지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불시 순찰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불시 순찰을 해서 지휘하고 지도한 걸로 다 받아들이는데 요 대목에서 대통령실은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게다가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사용하는 용어를 보세요. 내가 조치를 했는데 미흡했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요? 마포대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조치를 했는데 미흡하다. 그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지 왜 그러는 영부인이 거예요,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어제 스픽스 역전에서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 의원이 누군지 아닌지 질문하면 이것은 너무 올드한 질문이어서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이번에 보위관이 어떤 일 하시죠? 라고 물어보고 마포대교에 유엔은 혹시 북한산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서 귀성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위관 보위2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대통령실이 지금 심각한 불능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막 그 방탄 메시지를 또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공식적 입장이 아예 안 나와요.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내가 알기로는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지금까지 입장이 나온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지금 2달 동안. 최순실 아예 씨가 없습니다. 그 연설문 써줬다고 국정농단이라고 지금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국정에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은 억울해서 울고 있겠네. 8년 동안 감옥에서. 그래서 정유라가 맨날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님 의원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 의원님 대통령이 요즘 참모들한테 시중의 여론 또는 언론사 보도 내용 이거 보고 안 받는다는 거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예. 그거보다도 더 재밌는 게 예. 일단 유튜브로 보다가 현장에 와가지고 구경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경하면서 와 현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기억도 잘 나고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언론에 비춰지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없는데 김건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핵심 부처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라졌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5년짜리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총리가 이제 국민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양문석 왜 그런 말 해? 라는 식으로 국회에서 정말로 국회의원들 억박까지 지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길은 하나 있죠.
제대로 따져서 책임 물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하는 오늘 판사의 판결, 그리고 감사원 그 숨어있는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숨어있는 검사, 이런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그 대변인이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부성찬 이 김종혁 등등이 이제 야당들하고 탄핵연대를 이제 띄웠단 말이에요. 어제 띄웠는데 갑자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탄핵의 빌드업의 이유는 이재명 방탄의 빌드업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피식하고 웃었던 게, 쟤들이 그 방탄을 한 3년 써먹었거든요. 집권 전부터 집권 이후까지 한 3년을 방탄을 써먹었는데, 저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이 얼마만큼 식상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믿는지, 저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임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의 발상들, 그 하수의 발상들의 이 끊임없는 재활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자, 댓글로 5,700분이 들어와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요.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말씀을 박하튜버님께서 주셨는데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요런 말씀을 주셨고요. 안진현님, 그리고 선호캔님, 뿌잉뿌잉님, 이수원님, 양문석 의원께 아주 큰 박수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숙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터님 감사합니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받을 것 같아서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뒤진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새벽강가님께서도 양문선님 응원합니다. 안산의 희망이다 말씀 주셨고요. 나24님 고맙습니다. 자, 윤무식님, 하늘을 날님, 자, 몰래가님, 백두산님, 신준호님, 그리고 영희님도 고맙습니다. 일본서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갑성님, 조계남님, 봄나라침님 모두 고맙고요. 저희들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스픽스가 98만 명 넘어가고 있고요. 노예TV, 김종대TV 팍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오정TV 대표, 오윤혜 대표도 점점점점 세력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대성 고기압에서 태풍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유튜브계를 점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세요?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능이니까요. 예능이니까. 보고 싶으실 때 오정TV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저희들이 백보드에 광고 하나를 실어놨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자, 제 옆으로도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10월 16일이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8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단일화를 약속하고 아마도 이제 시민 참여 경선, 자,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란 단어는 정치 관련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후보 추천위원이 되어서 직접 이제 투표를 해서 후보를 만드는 것인데, 시민추진위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를 모아서 이번에 10월 16일 민주진보 단일 후보,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뽑는데요. 여기에서 참가하시려면 서울에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성인의 경우 10,000원이고 14세 이상의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비가 무료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QR코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니까요. 제가 오늘 가입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계좌번호 지금 카카오 뱅크 강혜성님으로 33333155584997로 탁 누르니까 10,000원 들어가고 나서 저도 오늘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추천위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더 민주적이고 대한민국을 더 바르게 키워나갈 교육감 후보 우리 추천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